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책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오늘 이거 어떻게 해내지? 오늘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책은 드디어 이름은 많이 들어본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의 아주 많은 책 중에서도 유명한 아주 서열 상위에 꼽히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세요. 저희 전체주의의 기원이 1권하고 이렇게 2권하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의 기원의 본래 제목은 전체주의의 기원들이거든요. 오리진스라서 이제 기원들인데, 뭐 세상에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체주의라는 게 지난 극단의 시대에 처음 이제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데, 이게 나타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이제 있어 왔나 해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그 반유대주의, 여기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반유대주의, 제국주의를 이제 중요한 그걸로 하고 있고,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뭐 나랑은 별로 관계없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지난달에 했던 도스토옙스키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이 전체주의 이게 뭐지? 막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또 보시면 더 좋으실 거고, 정말 이 극단의 시대의 초반 1906년에 태어나서 1975년까지 정말 이 극단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유대인이세요. 네. 이분의 더 이제 어떤 베스트셀러적으로 더 많이 팔린 책은 좀 더 읽기, 이제 보편적인 그 예루살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훨씬 더 유명하고, 하지만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썼거든요. 이제 하도 예루살렘의 아이만 유명하니까 뭐 그거랑 이건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저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는 이 사람의 본래 가장 그거는 이제 정치 이론가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지만, 정치 이론가를 넘어서서 후반에는 우리 마음 세계, 정신 세계, 이 마인드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역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을 정치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최근에 왜 유발 하라리 새로 나온 책 넥서스도 결국 전체주의에 대한 이야기의 종결판이거든요. 어찌 보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도스토옙스키가 왜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5대 비극이라고 하는 게 처음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이거 진짜 뭐 이름도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야 싶은데, 그 각 소설마다 각 등장인물들은 그때 러시아로 유럽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조들을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하는 거. 한 사람은 자유주의, 한 사람은 왕당파, 한 사람은 급진 공산주의, 한 사람은 급진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자유주의에서 그 어떤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그 하나의 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거를 1870년대에 쓴 이후 80년 이후에 이 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2차 대전이 양차 대전이 끝난 그 다음 도대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 하는 거에 대한 정말 놀라운 고찰이고, 그때 이 책을 저도 처음 읽었으면 정말 말 어렵다 이렇게 했었을 텐데, 여기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에서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했던 그 핵심 그 센텐스들이나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 말이 여기에 쓰이려고 그랬구나.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요거를 읽고 나시면 다시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는 이 전체주의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고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로 잡은 건, 거기서는 이제 그 성경을 잡고 있으세요. 결국 이 전체주의의 가장 큰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오류성이거든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는 수정 가능한 거다. 민주주의도 단점이 많고 한계 상황이 많지만 늘 한계 상황을 자각하고 한계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이제 나 안 틀렸어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의 수정 헌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고귀한 헌법은 바꿀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헌법 만들 때 미처 이거 생각 못했었구나 라고 하고
계속 그거를 고쳐나가는 그런 어떤 이 대원칙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이 정말 지난 세기 우리 인류를 몇억 명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양차 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이 인간이 정말 정말 개미만도 못하게 이렇게 죽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분은 맨 마지막에서 요 책이 1948년에 쓰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딱 그때 이제 중국의 공산주의가 이제 세팅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고찰한 다음에 맨 뒤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생부터 이 전체주의 모든 여건을 이미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하는 거를 이제 책의 끝에서 이제 말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거기서 다시 아까 도스토옙스키부터 80년 뒤에 이 한나 아렌트, 그리고 이로부터 80년 뒤에 이제 유발 하라리를 보면, 유발 하라리도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고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이, 어떤 사람은 러시아가,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의 어떤 특정 세력들이 전체 세계의 세계 제국을 꿈꾼다고 이렇게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보기에는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디지털 전체주의,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어떤 AI가 중국, 러시아, 뭐 미국의 그런 어떤 일부 세력을 다 아우르는, 그걸 그 세계가 다 힘을 합쳐도 대항할 수 없는 인류 전체와의 어떤 디지털 그 전체주의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전체주의는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너무나 놀랍게 알게 될 이 스탈린이나 이 나치의 전체주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더 이제 놀라운 그런 전체주의가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이미 많이 진행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뭐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그 넥서스 책도 그냥 딱 보면은 이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 전체주의를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는구나. 이 도스토옙스키서부터 한나 아렌트 이걸 보면 정말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뭐 이렇게 새로 나온 신간의 유발 하라리를 보면 아무리 넘사벽의 이거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이런 생각의 어떤 그 자료들을 이 머릿속에 넣게 됐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이제 기원을 가면 정말 그 오리지널 저작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오리지널 저작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류 어떤 저작물에서 중요한 기점을 했던 게 이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정말 기원을 이룬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 속에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쓰여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 이런 정치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과 이런 그 앞으로의 예견이 들어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 인생에 이런 책을 왜 읽나 진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약간 그 스토리를 알고 그때 그 주인공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그게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재미있고, 보통 이 책이 이렇게 막 말은 어렵지만 실제로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으세요. 거기다 주석을 다 빼고 나면 실제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1권은 반유대주의, 그리고 2권은 제국주의에 대한 게 있고, 이제 두고두고 해서 드디어 이제 전체주의로 하는 나치와 스탈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나치와 스탈린도 사실은 처음부터 전체주의는 아니었어요. 전체주의가 나타나게 되려면 이 준비 과정이 있고 필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 요건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딱 무르익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가능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이 스탈린으로 치면은 1930년대 초반, 그리고 이 히틀러가 평생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경했던 사람 스탈린을 그대로 배워서 나치에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마지막 1, 2년 같은 경우와 정말로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개념을 이제 배워서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어떤 개념이 있었었고, 우리가 전체주의를 그냥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놀라운 거는 이 전체주의는 이 핵심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역시 하나가 이
세계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냥 텔레비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유럽 사람들끼리 도리도리 싸웠나 보다. 뭐 프랑스,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러시아, 유럽 사람들이 도리도리 싸웠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체주의가 이제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나왔던 그 어떤 학정이나 전제 정치나 독재 정치나 이런 거랑 다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세계 제국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모든 다른 나라는 내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는 그냥 아직 먹지 않은 내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게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정치 시스템하고 매우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 히틀러가 만약 그때 이겼었다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서 실패하고 뭐 그런 전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너무 간다 그런 수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만약 히틀러가 만약 이겼다면 진짜로 이 세계 제국을 정말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가능했었고 그때 스탈린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 스탈린은 사실 굉장히 젊어서 죽었죠. 그래서 그 죽지 않았다면 아마도 세계 제국이 됐었을 거고 스탈린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이 지구상의 모든 영토에 이 절반 이상을 이미 다 먹은 상태였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 책을 마지막에 이제 오늘 어떻게 발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건데 그 영화 중에 일본 패망 24시간 전이라는 영화가 있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정말 한 번쯤 볼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8월 15일에 24시간 전 그 상황을 계속 몇 시 몇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패망의 기색은 다 이제 있고 당연히 이제 항복을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긴 한데 이제 심지어는 젊은 군부 친구들은 이제 그 황궁으로 이제 그 암살조가 들어가서 이제 그 천황을 죽이려고 하고 왜냐면 항복하는 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그때 이제 강요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충분히 이제 천황의 뜻도 알겠고 항복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왜 꼭 오늘 하셔야 되냐 이제 날 밝으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미 라디오 녹음은 다 했고 이걸 아침 8시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이제 군부에서 저러니까 이제 위에 군부 이제 강요들은 이거 그냥 그 젊은 장교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3일만 뒤에 하시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하루만 늦추시면 안 되냐 저렇게까지 이렇게 그 저충성을 봐서라도 근데 영화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실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많은 역사 고증을 해서 만든 영화라고. 근데 그때 천황이 마지막 그 말을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안 된다. 단 하루를 늦추고 반드시 내일 아침에 발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미국과 적인 상태에서 항복해야 한다. 절대로 소련이 이 적인 상태가 이게 대치하는 어떤 적의 개념에서 소련이 적인 상태에서 항복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구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면서 역사에서 지구에서 지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그래서 뭐 도쿄 공습이나 이제 뭐 원폭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전체 열도를 다 폭파한다는 뜻인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썼는데 이미 이 일본은 이제 어떤 제국의 특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주의 제국, 결국 내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는 다 내 나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내 나라일 뿐이지 이 적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의 우리가 이때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적국이라고 하는 거는 싸워서 그냥 그 둘 중에 하나가 뭐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전체 세계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되면 이 전체주의가 완전히 이제 완료되어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 3000년의 기록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전체주의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으며 설사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실현 가능했었나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나는 정치 같은 데 관심 없고 뭐 정치를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전체주의가 제일 무서운 게 맨 마지막에도 이 한나 아렌트가 끝까지 한 거지만, 전체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들을 파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해서 이 모든 연결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자기가 타겟한 사람을 모든 주변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고립되게 되면 그 고립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제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 사회로부터 다 이렇게 단절당한 사람들은 이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공략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자기 주변의 몇 명을 이렇게 조종해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 전체주의는 인류 전체 수십억 명을 이렇게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인데, 실제로 한나 아렌트가 맨 마지막에 이미 80년 전에 예고했듯이 우리는 이제 디지털 세계 안에서 더욱더 이제 옆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서만 이제 사는 다른 옆 사람과의 실질적 이제 신체적인 유대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에 더욱 익숙해졌고, 거기에 이제 결정판으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남과 컨택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80년 전에 경고했던 그런 우려했던 것이 그냥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서 이것이 결코 이렇게 먼 나라 얘기, 옛날 역사 속의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넥서스 책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는 뭐 디지털 어떤 빅브라더나 어떤 폭력적인 어떤 지도자, 정치, 어떤 왕 이런 거를 할 때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이 스탈린 시대까지의 어떤 전제 정치고요. 이제 이 전제 정치는 그런 사람을 죽일 필요가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미 여기 한나 아렌트도 나오지만 그거는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고, 일단 이게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죽일 필요 없이 스스로 이 지도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결국은 분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것 중에 그 영어 제목으로 번영의 가격이라는 Price of Prosperity 그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근데 그 책도 정말로 좋았어요. 근데 그 원제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왜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분열되는가? 다 선진국은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다 갈갈이 쪼개져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다 저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살아라고 하는 게 모든 선진국, 먹고 살게 되는 선진국의 당연한 이 어떤 스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결국 정치 성향이 다르거나 내가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종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본래 어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이 접한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로 나눴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나는 그게 옳다고 내가 묻는다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게 만드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모든 책에서 했던 것이 그 미성년하다는 거. 이게 칸트가 보니까 도스토옙스키보다 80년 전에 그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그 직전에 미성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게 이 지식인, 소위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남들이 이렇게 해놓은 말을 자기 생각이라고 이제 주입되면서 자기가 그 생각의 어떤 꼭두각시처럼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미성년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정의했었고, 그거를 도스토옙스키가 이 어떤 소설의 주인공들로 했었고, 여기 이 전체주의의 기원 한나 아렌트도 사람들이 이 이데올로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 이데올로기에 그냥 도구가 되면서 자기가 도구가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정말 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한 것도 놀랍지만,
그 막 그냥 너무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에서 그거를 일관하는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냥 막연한 말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결코 이 우리랑 먼 얘기가 전혀 아니고 특히나 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까지 절절히 써놓은 이거보다 이 유발 하라리의 최근 책을 보면 또 더 잘 또 이제 현대에 맞게 더 했지만 우리 매일매일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 패턴에 이미 아주 생활 깊숙이 우리 에브리바디가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전체주의적인 이런 패턴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두 권 중에서 이제 2권 전체주의 이 3장 3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 안에서 그 첫 번째 얘기로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1장에서 전체주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전체주의는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13장에 이데올로기와 테러, 새로운 국가 형태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읽을 엄두가 안 나시면 맨 뒤에 옹기니의 말만 이렇게 먼저 읽고 이렇게 시작하셔도 잘 또 기억이 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주석이 본래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 책은 주석에 이 하나하나 어떤 사건, 사고, 이 사람이 어떤 이 한나 아렌트가 어떤 말을 쓰면 그 말이 어떤 사건, 사고를 분석하면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건, 사고나 어떤 뭐 연설문 이런 것들을 인용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더 놀라워서 정말 어떤 스릴러 책을 보는 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충격이 매 페이지마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계급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게 보통 모두가 평등해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다 파편화시키는 그런 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고 정말 이 인생의 아이러니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서 러시아가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맛보게 했죠. 하지만 인생의 아이러니는 그 러시아가 프랑스를 이겼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이 귀족 인텔리겐차 계급, 지식인 계급들이 프랑스에서 가서 보니 이들이 그 미처 몰랐던 온갖 뭐 자유사상이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하는 걸 보고 그거를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신기하고 막 존경스럽고 멋져 보이니까 그거를 여과 없이 다 그냥 가지고 와서 자기를 파괴시키는지도 모르고 자기 나라를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 넥서스 책에서도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가져가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맨 처음 무르무르 그 책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그 프랑스 혁명에서 맨 처음 시작했던 자유, 평등, 박애 뭐 하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지식인들이 이제 사실은 이미 많이 가진 그런 기득권의 지식인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아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런 그 폭민들을 이제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체주의의 바이러스로 자신들의 인민을 감염시킨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때 우리 그 도스토옙스키의 재화벌에서 맨 마지막에 그 말하는 그 말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전염병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전염병의 시대 그리고 그 악령에서도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이 표현들이 이 책에서 그대로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의 악령 어떤 그 생각에 이제 진짜로 이렇게 매몰돼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최상층의 인텔리하고 그 다음에 최하층의 폭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기존의 체계를 이제 다 정말로 이게 파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뭐 전제주의나 뭐 나쁜 왕
그리고 나쁜 독재 정치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꽤 여러 번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로 히틀러나 이 스탈린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스탈린과 이 히틀러는 완전히 이 역사 전체에 있었던 모든 진짜 그 악했던 그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체주의의 가장 큰 거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인명 멸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명 자체가 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전체주의인데 어떻게 스탈린이 먼저 소련에서 먼저 할 수 있었고 독일이 뒤따랐나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인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탈린이 이 전체주의를 맨 처음 시작할 때 1억 7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8천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에는 아직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넥서스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역사 속에 어떤 온건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왕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드물면 당연히 온건주의를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는 게 된 것도 결국 패스트가 유럽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죽인 그 상태. 그리고 이 인구가 부족하면 어쨌든 아무리 위에 윗사람이라고 해도 아랫사람과 뭔가 조율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구가 이제 1억 7천 명이 되면 이제 아무리 죽어도 100만 명을 죽여도 또 100만 명을 넣으면 되고 또 100만 명 죽이고 또 100만 명 죽이고 해서 실제로 스탈린이 몇 천만 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든지 사람이 계속 대체 가능하고 그럼 히틀러는 왜 처음에 그렇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정치 체제를 유지했냐? 그러면 아직 8천만 갖고는 그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스탈린의 어떤 히틀러의 계속 얘기에서도 우리가 세계 정복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그런 정치 체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그 핵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먹어서 그 나라 인간들로 계속 그런 생명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되면 드디어 전체주의는 그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명을 멸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 어떤 인명에 대한 어떤 허무주의, 냉소주의가 어떻게 이 어떤 수순에서 어떤 작전의 수순에서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냉소하게 만들고 우리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도 이렇게 막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인명의 멸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어떤 언어의 유해성 같은 거거든요.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왜 우리 나니아 연대기 쓴 그 C.S. 루이스가 본래는 신학자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정말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의 어떤 언어의 그 사람들은 그걸 유의라고 생각할 줄 모르나 이게 얼마나 이 생명을 결국은 다 파괴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 C.S. 루이스는 정말 따뜻한 진짜 그런 분이신데도 정말 거기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이렇게 언어라는 게 어떻게 조금 단어를 바꿨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이 인류의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대중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왕의 뭐 어떤 그 폭정에서 벗어나서 대중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옛날에 왕이나 영주들도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뭐 밀가루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 조율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사람을 계속해서 모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반드시 그 강제 수용소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강제 수용소의 목적은 말로는 이게 강제 노동 수용소라고 하지만 거기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고 그냥 사람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감정을 갖든 그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이 이번 생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다는 그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삭탈 관직했을 때 이 사람이 뭐 30년을 관직을 했어도 그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트로츠키의 모든 기록을 하는 것처럼 이 어떤 개개인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다는 그 자체를 없애는 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렇게 아주 여러 예로 잘 설명해 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맨 최하층과 제일 위층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동맹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최근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본 거는 그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뭔가?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거나 이런 다른 경제 형태를 말하는 경제 용어일 뿐이고 그럼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트주의, 이제 소수의 권력 집단이 이제 행사하는 거 이런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물론 소수의 권력 계층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완벽한 꼭두각시화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이 힘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뭐 선전선동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선전선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전체주의는 이게 전체주의의 정체성, 전체주의가 뜻을 말하면 전체주의는 그 자체가 허구예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인데 아주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아주 큰 거짓말. 도저히 상상 불가한 거짓말. 이런 것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첫 번째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옆 사람한테 좀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라 아주 너무 거대하고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끔찍해서 이게 가능해? 말이 돼? 이렇게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거대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내가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내고 와도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지운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도스토옙스키도 거기서 살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지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체주의 조직의 가장 큰 특성은 모든 거를 계속 이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법무부만 있으면 만약 법을 주관하는 어떤 정부 부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정부 부서가 법무부서라는 게 있다가 무슨 뭐 연구회가 있다가 무슨 뭐 연합이 있다가 해서 도대체 어느 게 진짜로 어떤 법을 집행하는 데서 제일 높은 데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교육부가 만들어지면 교육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무슨 해서 계속 똑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계속 반복되고 복제돼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진짜 힘을 가진 조직인지를 알 수 없게 계속 듀플리케이션 하는 게 이 전체주의 조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어떤 힘의 헤게모니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고 내가 내 측근을 간다고 해서 이 도대체 실세의 정도를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소련에서 제일 모든 소련의 주민들이 했던 거는 오늘까지 최상의 어떤 업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내일 아침에 하찮게 그냥 다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지금 오늘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장관이 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게 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예측 불가능함, 도대체 안정성이 없고 절대로 안정화시키면 안 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누가 힘의 실세인지 누가 거기에서 정당한 권력이 나오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건 계속 똑같은 조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럼 제일 힘을 가진 조직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 사람이 뭐 국무총리다, 이게 당석이다, 어떤 사람들이 아는 직함, 아는 어떤 정부 부서는 가장 힘이 없는 거고, 사람들이 점점 최대로 잘 모르는 더 비밀스러운 조직이 가장 실제로 힘이 센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체주의의 어떤 국가 조직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어떤 운동의 세포로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주의라는 게 이제 일단 되고 나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뭐 군사 독재, 뭐 옛날에 뭐 진나라의 진시황 이런 사람들 막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이렇게 하는 거 막 나쁘게 막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나폴레옹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고 뭐 어떻게 해도 실제로는 그런 군대를 이용한 군부 독재 같은 거는 훨씬 더 아주 가벼운 이게 뭐랄까 그 악의 개념에서 훨씬 더 이게 작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큰 어떤 사인은, 비밀 경찰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그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만약 그 나라에서 최고 권력이 군부에서 나오거나 뭐 다른 어떤 그 관료직에서 나온다면 절대로 정치가 될 수가, 전체주의라고 할 수 없고, 가장 비밀 경찰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곳곳에서 모든 에브리바디, 아무리 가난한 사람, 부자, 어떤 조직에서도 비밀 경찰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비밀 경찰이 함께 최고의 어떤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전체주의의 기본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체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총체적 지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무리 못된 군주가 있고 아무리 끔찍했던 뭐 아프리카의 뭐 군부 독재 정치자가 있고 해도 실제로 총체적 지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내가 밥 먹고 뭐 공부하고 뭐 모든 옷 입고 모든 생각하고 대화하는 모든 거에 다 있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게 오로지 비밀 경찰이라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드디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총체적 지배를 정말 이 책 전체에서도 가장 아주 중요한 그걸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유발 하라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넥서스에서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이거는 정말로 이 총체적 지배가 너무너무 쉬워졌다. 실제로 스탈린이나 나치가 했던 비밀 경찰이나 총체적 지배는 정말로 많은 어떤 수고로움을 곁들이는 거거든요. 또 사람도 초반에는 최소한 몇천만 명은 죽여야 되고, 그런 수고로움을 다 거쳐야 그 레벨로 갈 수 있고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얼마든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물 하나 파괴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때 SF 우리 소설 했을 때 막 이게 집에 뭐 카메라가 이렇게 뭐 우리를 다 지배한다. 그리고 전에 스노든 그 폭로에서도 우리가 쓰는 모든 우리가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 사실은 그게 다 어딘가로 전송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믿거나 말거나처럼 뭐 로봇 청소기도 그 카메라가 사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해킹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상상의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디지털 전체주의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실제로 역사에서 경험했던 나치나 이런 거와는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와 테러라고 했을 때, 이 테러라는 개념이 이 전체주의의 핵심 용어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의 일상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테러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선악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수천 년을 동서고금의 어떤 뭐 신화나 뭐 어떤 이야기를 봐도 뭔가 뭐 선하게 살면 좀 좋고 나쁘게 살면 좀 나쁘고, 뭐 이건 좀 나쁜 짓이고 나쁜 짓 중에서도 이건 좀 더 나쁜 짓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 테러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선악의 구분, 뭐 나쁨의 경중 이런 거를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모든 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그 소설에서도 일관되게 나오는 게 모든 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퍽 죽이고 아무렇게나 뭐 아무렇게나 자살,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그냥 죽이는 거에 주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폭력의 형태로서의 이 자살을 이렇게 이미
이미 그 도스토옙스키 때서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주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걸로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 너 자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 그래가지고 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라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는데 정말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이미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단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그런 요약된 것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 일단 조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그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이 책을 실제로 한 10페이지, 2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생각보다는 그 온갖 해설집보다 책이 더 쉬워요. 정말로 온갖 해설집에 막 교수님들이 어렵게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분이 한 말이 훨씬 더 쉽고 정말 재미있고 온갖 여기서 이렇게 문헌에서 찾아주신 사건, 사고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경악을 넘어서 이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이 오히려 그런 해설집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면서 꼭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한 10가지 주제로 이렇게 써놓은 거에 어느 한 챕터를 읽으셔도 충분히 이 사람이 전체주의라는 거에 어떤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구나. 전체주의가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절대 이미 80년 전에 지나간 얘기 저 다른 어떤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특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로 오늘 이거를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